권력을 손에 넣은 자는 자신 앞에서 비굴하리 많지 굽신거리며 두 손을 비비는 사람들의 조아리는 머리에 모든 혼을 빼앗깁니다. 마치 마약에 손을 댄 듯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꿈 같은 순간들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권력욕입니다. 권력욕을 벗어나 한때 혼이 빼앗겼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힘겨운 금단 현상과 다시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필요합니다. 이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권력의 한복판에서 묻었던 때를 벗기기 위해 눈, 귀, 입, 코 그리고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제 아무리 죽음이 망나니의 칼을 휘둘러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꿈이 이 권력의 꿈입니다. 인류의 사회들 중에서 정치적 관계끼리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사회는 정치적 관계끼리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관계끼리란 권력과 관련된 관계끼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계끼리란 영역, 즉 영원히 안전하게 살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환경과 관계를 가지면서 생기는 관계의 길입니다. 그러면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타인의 영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역 충족 능력을 말합니다. 정치란 같지 않은 영역 충족의 관계길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에서 서로의 영역과 특히 불안제거욕의 일종인 권력욕의 충족을 위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갖게 되는 지배, 복종, 협력, 저항 등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는 정치적 관계끼를 필수 항목으로 갖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해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대답은 구조 기능주의적인 관점과 갈등론적인 관점입니다. 구조 기능적인 관점은 사회를 다양한 수준의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안정된 관계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사회의 생존력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구조는 유기체인 사회 성원의 에너지 섭취를 돕고 교육 구조는 새로 등장하는 사회 성원들에게 각종 사회적 관계를 내면화하고 정치 구조는 사회 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사회 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조율합니다. 이런 구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사회의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한편 이런 사회 구조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들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개인들은 특정 사회 구조에서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역할과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개인들 간의 사회 구조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규범과 가치에 의해 불필요한 혼선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조 기능주의적인 입장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개인들에 대해 고민은 고사하고 고려조차 하지 않는 백지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담함은 불행하게도 개인들의 특성과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회 구조의 모습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갈등론적인 관점은 사회를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투쟁의 장으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능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나 공유된 가치를 지배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피지배자들을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지배자들과 갖는 지배자들의 관계들 중 가장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착취관계입니다. 이들은 구조기능주의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 자신도 구조기능주의자처럼 개인을 권력 편향적으로 색칠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위의 두 주장이 사회에 상반된 불가분의 양면을 각각 말하고 있음에도 서로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둘이 모두
개인의 영역 충족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란 하나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기든스가 말하는 권력의 양날도 나올 수 있고 부코가 말하는 권력의 생산적 측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구조기능주의와 갈등론의 공통된 기초인 개인에 대한 논의는 저희 책 개인 대 사회 매듭을 풀다의 전체 내용이므로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두 이론의 공허한 갈등은 개인을 백지에 가까운 상태로 놓는 구조주의의 한계에 기인한 것입니다. 백지적 인간론, 즉 타블라 라사를 벗어난 온전한 인간론을 바탕으로 갖지 못한 인간은 결코 먹고 자고 사랑하고 결속하고 소유하고 권력투쟁하고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사회적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에서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의 출발점이면서도 사회구조를 내면화하는 인간론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권력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개인 대 사회구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권력욕의 상위 주제입니다. 나의 책 개인 대 사회의 매듭을 풀다에 이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주제인 권력욕은 이 논의의 한 증명 분야에 불과합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책을 구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는 작은 인간이란 그의 책에서 인간의 권력욕은 본능인가? 라는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는 인간의 권력욕을 죽어서야 비로소 끝이 나는 존재로 보는 토마스 홉스의 견해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현존하는 밴드 및 촌락사회의 예를 가지고 판단해 보건대 선사시대 인류의 대부분은 리바이어던 왕이나 사신은커녕 막강한 추장조차 없어도 아주 잘 살았다 라고 그는 주장하면서 50에서 150여 명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성원들은 후회적인 결속관계, 즉 거래와 달리 비공식적이고 비계산적이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버트 덴탄에 의하면 중앙 말레이시아의 세마이족은 고기를 주고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맙다고 할 경우 이 감사를 받은 사람은 오만해지고 급기야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등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는 국가 이전의 사회에서 영토 등의 영역이란 무의미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빈 해리스는 진짜 지배자의 그 정치 권력은 명령을 거스를 것 같은 개인이나 집단을 즉각 추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을 근거로 마치 주문처럼 이제는 인류의 본성에 위계적인 집단을 만들고자 하는 필연성이 있다는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우리 인류가 성과 연령을 제외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평등주의적이도록 운명 지워졌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으리라 라고 자기 어떤 암시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처음 한 권력욕이 본능인가에 대한 자신의 확답에 자신이 없는지 그 이상의 논증 없이 그의 주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백지적 인간론을 벗어나지 못한 그의 사고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백지적 인간론을 벗어날 때 사회적 인간의 풍성함은 저의 400페이지 넘는 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이후의 사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수시로 접하는 권력욕이 나타났단 말입니까? 국가가 등장한 지난 5, 6천 년 사이에 권력욕이 새로
생기는 인간 본성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진화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남미의 수렵 채집인인 아체족은 영구 초기에는 사냥한 고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평등주의 사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면밀한 조사에 따르면 뛰어난 사냥꾼들은 일반 사냥꾼들에 비해 더 많이 혼의 정사를 갖고 사생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은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중앙아프리카의 아카 피그미족은 수장이나 지도자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사냥에서 무용을 떨친 사람이 차지하는 콤베띠라는 지위는 부족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지위를 가진 자는 음식, 아내를 선택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단계들에서 보이는 권력욕의 표출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영욕의 충족의 증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사회와 그 사회가 갖는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20 내지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원시 밴드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기능적 분할을 통해 집단의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분업화와 전문화의 위력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화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물들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단의 고기를 제공하는 사냥과 적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는 전투를 지휘하는 자와 집짓기를 지휘하는 자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같은 가치물을 생산한다고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분업을 통한 전문화는 인간의 권력력을 자극해 중독적인 집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권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권력력의 충족과 표출을 방임할 경우 사회 내적인 갈등과 불화의 불씨가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집단 정도의 사회가 자연의 육식동물과 이웃한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단결의 균열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해리스가 가정하듯이 한 명의 권력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하려 할 때 동료들은 그가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자기 짐을 싸가지고 20-30마일 걸어서 나가서 새로운 캠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평등한 호혜성을 생활 속에 구현할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은 혼자 남아서 부질없는 지배권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시기의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둘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밴드의 인원을 갈라놓는 것으로 모든 밴드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밴드 구성원들의 인식은 밴드가 운명공동체의 성격을 갖게 했습니다. 인류학자 리처드 굴드는 이를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나눔의 폭도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의 주장에 누구는 반박할 것이다. 이렇게 힘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연계에서 약자인 소규모의 인간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약자의 위치에 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고 강한 대규모의 인간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의 패턴에서 힘에 대한 욕망의 거리두기를 하는 준이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위는 준이족에게서 아마 가장 강하게 경멸된 특성이다. 지식이나 권력을 갈망하고 그들이 경멸적으로 말하듯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지 비난만 받을 것이고 악령의 힘을 빌어 마술을 행한다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준이족에게서 이상적인 사람은 남을 이끌려 한 적이 없고 그의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산 적이 없는 근엄하고 친근한 사람이다. 비록 그가 옳았다고 해도 어떤 갈등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도부와 같은 경주에서 조차 만일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이기면 그는 그 경주에서 배제된다.
사람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임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특출난 선수는 게임을 망친다. 그들은 그런 사람을 가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는 직책을 피한다. 사람들은 지도자와 같은 외모를 피해야 한다. 이런 준이족의 힘의 욕망에 대한 사회적 관객길의 형성 원인은 20여 명의 소규모 집단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분명 이들은 그들이 속한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포유류로 집단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내적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불화 방지 전략을 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의 서부 평원의 인디안들이 힘에 대한 정렬을 허용하거나 찬미하던 것과는 다른 사회적 가는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가는 길은 가능한 관계의 길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사회적 관계길을 부족들이 걷는 근본적인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인간의 막기 힘든 힘에 대한 욕망을 애써 막으려 하기보다 차라리 경쟁의 제도화를 통해 집단과 구성원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이와 달리 좀 독특하게도 주리족은 내적 갈등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단결을 중단시켜 집단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럼 이런 권력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이 해석의 핵심은 비어있는 가는길에 대한 이해 여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가는길은 어떤 다른 동물들보다도 넓고 크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마다 다양하고 심지어 상반되는 모습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가는길 개념은 저희 책 개인들 사회의 매듭을 풀다의 2장 역사성 속의 욕망과 사회의 가는길을 보시면 됩니다. 힘은 권력의 기원이자 근거로서 자연계의 기초한 개념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힘은 능력과 관계를 가지나 능력이 힘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은 권력과 같이 용역 충족의 능력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드는 효과입니다. 단 권력 관계는 사람 사이에 있는 반면 힘의 관계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반의 개체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학계에서 권력은 사회 구조 속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원은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권력이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힘은 그 권력의 기원이자 근거로서 자연계에 기초한 개념입니다. 이 권력의 시초는 유기체인 인간과 먹이사슬로 얽혀있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 즉 인간의 본성, 능력 등을 포함한 생태계로서 자연에 있습니다. 권력이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약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이라면 권력의 힘의 불균형이란 속성은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허공이 아닌 자연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이 권력의 기원은 유기체인 인간과 이들이 만들어낸 사회가 성립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털을 잡아야 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이 있는 사회의 결속은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야 하는 외부의 공통된 적이면서도 영역 충족에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든 자연적이고 인간적 환경들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의 결속은 이 이외에도 사회 내적으로 통합의 위협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서로의 영역을 위협할 수 있는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은 인간이 힘과 권력의 불평등이 지배하는 자연과 사회의 산재에 있는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만 내부적인 통합관계끼를 가진 인간끼리의 결합이 형성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사회에 기반한 개인과 사회는 힘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힘을 증명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곧 권력욕입니다. 이 권력욕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힘의 불평등과 인간의 끝이 없는 영역 충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능력에는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욕망을 충족시키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권력이 아닙니다. 섹스 어필 등의 후대 삶의 능력 및 각종 지적 능력들은 권력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후대 삶의 욕망, 당대 삶의 욕망, 삶의 욕망, 소유의 욕망 등은 권력욕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어서 간혹 이것들은 모두 권력으로 환원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눈을 멀게 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영역 충족을 위해 다른 영역을 추구하는 생물을 통제하는 데 쓰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를 힘이라고 합니다. 힘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이 이 글의 주 대상인 인간과 사회 속에 있는 것일 경우 이를 권력이라 부를 것이며,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을 권력욕이라 부르겠습니다. 권력욕은 자연까지 아우르는 힘에 대한 욕망 중에서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영역에 한정되는 하위 욕망입니다. 권력욕은 사회에서 경쟁자의 영역 충족과의 갈등을 이겨내고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여 영역 충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는 욕망입니다. 150만 마리의 누우떼가 필사적으로 건너는 개울만한 강에서 입을 벌린 악어들, 얼룩말의 목을 물고 놓지 않는 사자들, 침팬지들의 원숭이 사냥 등 힘이 중요한 관객기를 결정하는 약육강식의 자연에서의 힘은 인간 사회에서와 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종은 나름의 우수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포유류 중 집단 생활을 하는 많은 종들, 침팬지, 원숭이, 바다코끼리, 사자 등의 내적 관계에는 서열 관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기에는 인간의 능력과 권력의 생겨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넓게 비어있는 가능성과 관계성이 비록 인간의 출발점이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욕을 이루는 하위 세 가지 심리 체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대 삶의 욕망입니다. 이는 유기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신을 유지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위 욕망들로는 식욕, 배설욕, 방어욕, 수명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체계 유지에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들을 형성, 유지, 변화시키는 미시적인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구하거나 재생산하는 경제체제, 사회 구성원들의 생계 유지의 일차적인 수단이며 사회 유지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미시적인 제도인 지위와 역할의 수행 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당대 삶의 욕망을 전제하지 않는 백지적 인간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후대 삶의 욕망입니다. 이는 안전하게 영원히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충족을 갈구하는 인간이 제한된 당대의 삶을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통해 영혼으로 가려는 욕망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모두 후대 삶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회체계의 유지 및 문화의 생산의 필수적인 성혼의 재생산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가족을 형성케 하는 미시적 근거입니다. 마지막은 불안 통제의 욕망입니다. 영역 충족에 필요악적인 관계를 갖는
환경과의 관계는 아인슈타인의 주장과 같이 이례적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따라서 불안을 야기하는 미지의 성격을 갖는 관계의 성격은 우리에게 영역 충족의 악적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하위 욕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객끼리의 욕망입니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관계를 반복해서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이는 퍼스널리티와 사회 구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둘째, 알매 욕망이 있습니다. 이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의 미지의 성격을 제거함으로써 불안을 제거하려는 욕망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동물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이 욕망은 인간의 지식 제도의 욕망적인 근원이자 근거입니다. 셋째는 힘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동영상의 주제인 힘에 대한 욕망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악적인 가능성을 힘의 우위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는 정치제도의 욕망적 근원이자 근거인 것입니다. 넷째는 소유 욕망입니다. 인간은 영역 충족을 위해 환경에서 자원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유기체입니다. 이 욕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욕망입니다. 이는 경제제도의 욕망적인 근원이자 근거인 것입니다. 기타 욕망들로는 여기에 간단히 이름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동행의 욕망, 유대의 욕망, 심리적 거리두기의 욕망, 주의의 욕망, 도망의 욕망, 파괴의 욕망, 희망의 욕망, 자신감의 욕망, 대상 전환의 욕망, 귀인 조작의 욕망, 봉쇄의 욕망, 불출의 욕망, 나이즘의 욕망, 공상의 욕망, 자기 제거의 욕망 등이 있습니다. 힘에 대한 욕망과 불안 통제욕. 힘에 대한 욕망은 불안 통제욕의 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상대보다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 더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은 상대와의 힘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힘을 통해 대상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불안 통제 이외의 영역 충족의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힘은 통제를 의도한 범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의도되지 않은 힘의 파급 범위는 힘의 영향력에 속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잔인하게 곤충들의 사지를 하나하나 떼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미를 물에 띄우고 그래도 살면 다음 단계로 물속에 오랫동안 넣어 살 수 있는지 확인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권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언젠가 공연히 개미집을 까집어 놓고는 정신없이 도망다니는 개미들을 재밌어하며 구경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뉴욕의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밑에 있는 인간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희미한 모성을 지니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제우스처럼 벼락으로 무장이 되었다면 개미집을 부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동기에서 그것을 군중에게 집어 던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비행기에서 아비시니아의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을 때 무솔리니가 느꼈던 감정이었다. 우리는 권력이나 권력의 수단을 손에 넣을 경우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5세 된 남아들에게 장난감 총과 칼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얼굴과 몸짓에 배어있는 기고만장함입니다. 기필코 이들은 엄마나 아빠나 동생 또는 또래 아이들을 향해 이 장난감 무기를 들이댑니다. 한 사극에 등장인물이 자신의 몸에 5배나 되는 통나무를 번쩍 들어 마치 작은 나무가지를 휘두르듯 흔들어 적을 물리치는 모습에 탄성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힘에 대한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난폭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랍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꾸물거릴 때 공격적인 언사를 보입니다. 이는 보행자로 붐비는 길을 걸을 땐 느낄 수 없었던 충동인 것입니다. 차를 몰며 한껏 힘에 대한 욕망을 즐길 때 누가 앞질을 하면 반드시 따라가 다시 추월합니다. 대형 트럭을 모는 운전자의 난폭함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차로 무장한 사람은 맨몸으로 드러났을 때보다 힘에 대한 더 커다란 욕망을 보입니다. 전쟁에서 한 방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화살이나 검이나 창이 날아올지라도, 또는 총알이 어디로부터 날아올지 알 수 없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는 병사들을 보십시오. 검과 창과 방패와 갑옷과 헬멧, 그리고 실탄과 총, 탱크, 비행기 등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병사들의 대담한 용기에 분명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솔리니의 그림입니다. 우리들은 숲이 우거진 언덕과 밭과 작은 마을들을 불태워 버려야 했다. 그 모두가 무척 흥미진진한 일이었다. 폭탄들은 땅에 닿자마자 터져서 하얀 연기와 거대한 불꽃을 일으켰고 마른 풀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동물들을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쳤을까. 정말로 기막히게 재미있었는데 높다란 나무들이 둘러싼 자바라, 이것은 그 수단 지역에서 가시나무 숲에 울창이 둘러싸인 그 야영지를 명중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초가지붕을 조심스럽게 겨눠야 했고 세 번째 투하에서야 성공했다. 안에 있던 한심한 작자들은 그들의 집에 지붕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는 미친 듯 뛰어나왔다. 불길에 둘러싸인 5,000명가량의 아바시니아 사람들은 기막힌 끝장을 보았다.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생각은 무솔리니와 같은 특이한 사람이나 철없는 아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이자 기업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L. 와이더는 그의 책 권력 중독자 파워프렉스에서 말단 직원이었을 때 친절할 뿐만 아니라 겸손했던 사람이 지위가 상승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제 효과로 불렀습니다. 이는 여러 가제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어항에 풀어둔 가제들은 서로 서울 경쟁 후 최우승자가 직계발을 높이 쳐들고 자신의 전 영역을 활보하는 것을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의 힘에 대한 욕망은 잘개에서 기원하듯이 다른 동물들도 힘에 대한 욕망을 보입니다. 처음 보는 여러 마리의 닭들을 한 우리 안에 넣으면 이들 간의 싸움으로 우리 안이 한동안 시끄럽습니다. 이 싸움 과정에서 위기상 높은 위치를 차지한 닭이 그보다 낮은 위치에 놓인 닭들을 쪼는 관계에서의 안정된 길인 쪼는 순서, 패킹 오더가 생깁니다. 이 서열은 먹이를 먹는 순서도 결정합니다. 이 현상은 동물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위계가 연구된 최초의 예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안정된 서열 체계가 가능한 이유는 다른 닭을 만날 때마다 매번 싸운다는 것은 부상과 그로 인한 도태를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고, 따라서 쪼는 힘겨루기를 한 후 자신에게 맞는 서열 위치에 들어가 위에 대한 복종과 아래에 대한 지배를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은 큰 맥락에서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 추구를 위해 매서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권력체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재빨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버스의 마음의 기원 Evolutionary Psychology에서
흥미로운 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 59명의 사람을 3명씩 모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권력 서열의 형성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모임들 중 50%가 1분 안에 분명한 서열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5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위에 대한 추구와 자신의 지위에 대한 민감성은 동물 세계 이외의 인간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사회적인 가늠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의 하위 체계들을 모두 동등하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욕망 중 유독 권력욕을 통한 불안 제거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은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권력에 대해 매우 집착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히 팀 동료를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켜 무리를 일으키며 시합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구 성질을 부렸다고 합니다. 와이너는 이런 조던을 권력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는 잘한 일은 모두 자신의 고이고 잘못한 일은 부하의 잘못이나 상부의 음모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을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욕망들의 충족을 희생시켜서라도 권력 욕망을 꼭 충족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여타의 욕망들을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와이너는 권력 중독자의 특징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지배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종종 도덕이나 윤리, 예의, 상식마저 무시한 채 물불을 가리지 않는 본능적이고도 자동적인 욕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불가능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취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일상의 낙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얻는 정서적인 안정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와이너는 이런 권력 중독자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권력자입니다. 극단적 권력자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권력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협박하기조차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들은 집과 회사에서 자신의 말이 곧 법입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마치 봉건시대의 하인을 다루듯 무례하게 굽니다. 다음은 상황에 따른 권력 중독자입니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권력 중독자가 됩니다. 말이 없고 수줍음 많던 운동선수가 경기를 시작하면 맹수로 돌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부대 밖에서는 다정다감한 사람이 부대에 들어오면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권력을 한번 쥐면 마치 중독된 사람과 같이 그 권력에 집착하다 급기야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예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있었습니다. 19년간 조금이라도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던 박정희는 자신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손을 떠난 총탄의 제5공화국이란 군부독재를 유산으로 남긴 채 자신의 이력서에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박정희 옆에서 박정희와 함께 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권력욕의 중독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은 세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차지철의 모습과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산고 시절 그가 사귄 유일한 친구인 허봉은 차지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지간에서도 어떤 때는 말다툼도 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애가 내성적이고 그때는 온순하고 선량하고 그래서 누구하고도 싸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던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1961년 5.16 쿠데타의 선봉에 서면서 박정희와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문세강 사건으로 박종규가 경호실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후임으로 1974년 제3공화국 세 번째 경호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위의 독이 묻었을지도 모른다는 구실을 들어 박정희에게로 가는 모든 길을 통제하면서 이를 통해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권력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방에는 각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표가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둠으로써 자신을 권력의 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경호실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 경호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내무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을 위원으로 두고 자신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경호부대인 30경비단은 탱크, 장갑차, 헬기 등 4단 규모의 화력을 갖추고 연병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국기하기식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의 행사를 했습니다. 부대의 총 화력과 병력이 총동원된 이 사열식에 장관, 군장성,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수시로 불러 자신이 권력의 이인자임을 만천에 과시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차지철의 기고만장함을 비판했던 그 어느 누구도 이 초청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한 명의 차지철을 세월 속에서 극과 극의 야노스로 만든 것은 힘에 대한 욕망이며 권력욕입니다. 우리의 힘에 대한 열망은 다양한 곳에서 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게 돋아나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 욕망은 사회가 인정하는 곳에서 어김없이 그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틈들 중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가 게임의 장입니다. 거의 모든 게임은 경쟁을 동반합니다. 게임이란 경쟁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을 그들이 내지르는 환호를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밤을 새며 기다리는 나에게 아내는 묻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도 떡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과 떡이 상에 나오지 않지만 길고 긴 전투 끝에 성을 함락시킨 듯한 행복감이 진수성찬이 되어 내 안에서 차려집니다. 경기장에 관중들을 몰려들게 하는 진정한 힘은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화려한 기술은 스타를 만드는 조미료에 불과합니다. 축구 경기의 전략과 전술의 묘미를 음미하면서 볼 수 있는 관중은 몇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중에게 축구 경기는 볼을 중심으로 반경 5m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시선은 공을 잡은 선수, 패스하는 선수, 킥하는 선수를 따라가다 90번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은 볼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됩니다. 이런 지경에서 축구가 재미없을 법도 한데 관중은 축구장에 몰립니다. 여기엔 자신이 직접 나서거나 노력하지 않고도 선수를 통해 특히 스타를 통해 대리로 권력을 추구할 수 있게 잘 닦여진 훌륭한 경쟁 구조를 가진 스포츠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의 경쟁 구조가 국가 간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열기는 너무 뜨거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의 경기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될 만합니다. 1개의 클럽을 벗어난 월드컵에서의 거대한 나라 간의 경쟁은 분명 그 덩치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스포츠 애국주의와 상업주의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국민들을 열대야 속에 날밤을 새게 합니다. 밤새워 본 경기에서 지면 자신의 체면에 모욕을 당한 듯이 분해서 잠을 못 자고
이기면 한껏 높아진 기고만장함에 들떠서 잠을 못 잡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당초 16강이 목표였던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는 한 달간의 과정은 전 국민이 깨고 싶지 않은 권력의 황홀경을 제공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인지 4년이 훨씬 지나도 6월을 상상하며 대한민국을 외칠 때면 심장이 터질 듯 끓어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게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중독 전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독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입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게임에만 열중하며 직장인이 사무실에서도 게임에 대한 상상으로 하루를 보내며 부부가 가사일과 아이들의 양육을 잊은 채 게임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게임 중독은 10세 이하의 어린애에서부터 60세 이상의 고령자까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게임 중독으로 빠뜨리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임을 모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당할지도 모른다는 동료 집단의 압박과 같은 사회적 압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몰두한 사람은 친구로부터 멀어져 가면서도 몰입의 가속도를 더해만 갑니다. 무엇보다도 폭력적인 게임의 가장 커다란 매력 중 하나는 현실에서는 맛볼 수 없는 타인들을 지배하려는 권력욕을 자신이 동일시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마음껏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임의 매력의 핵심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처음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게임에 의존하면서 가족,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등 현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직면할 때 중독자들은 이 난관을 풀기보다 회피하기 위해 더욱더 게임에 몰입합니다. 게임이 주는 권력력의 희열은 현실의 어려움을 방치함으로써 당하는 불편함 정도엔 아랑곳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게임으로의 도피는 시간관념을 왜곡시키고 극단적으로 가상적인 현실과 일상적인 현실을 혼돈케 만듭니다. 2001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호기심으로 집에 있던 휴대용 손도끼로 친동생의 목을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살해 동기로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2의 살해 대상을 찾으려고 했다고 또 합니다. 3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 19종이 멸종하고 지금은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사실 이런 인류가 남긴 고고학적 증거만으로 선사시대의 정치제도의 기원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제도의 기원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현실이 판치게 방치하는 무책임 자체입니다. 실험적 증거가 생명인 물리학에서도 실험이 불가능할 때 사고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제도의 기원과 욕망에 대한 간단한 사고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홉스나 루소가 했던 자연상태 속에서의 개인이란 상황에서 나의 사고실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개인은 나의 책 개인 대 사회 매듭을 풀다의 주제인 영원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 개인들이 서 있는 자연상태는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듯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런 약육강식은 강자가 약자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죽이는 무자비한 세계라기보다 먹이사슬에 의해 관객끼리 나 있는 세계입니다. 하여튼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개개의 인간은 결코 강자에 설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당신이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검치호와 같은 맹수들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인류의 진화선생에 좀 떨어져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로부스투스의 두개골에서 보듯 인간은 결코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100만 년에서 180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로브르투스라는 호미니드 속의 유골 100여 구가 남아프리카 스와리트 크란스의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유골들은 부서져 있거나 육식동물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트란스발 박물관의 보브 브레인은 1965년에서 1992년까지 발굴 작업을 벌인 결과 이들의 죽음은 지금은 멸종한 검치호나 하이에나에 의한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치호는 긴 이빨을 가진 맹수로 대형 동물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약자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영역 충족을 증식시키는 방법들 중 하나가 집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천적 가는 길은 우리의 사회적 성격의 많은 부분이 타고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원인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양육자와의 눈맞춤, 미소짓기 등의 상호작용 능력은 분명 선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처럼 느낄 수 있는 거울 뉴런도 갖고 있습니다. 타인이 손가락을 찌르는 것으로 관찰했을 때 자신의 손가락을 찌를 때와 같은 뇌의 신경세포가 반응합니다.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프라이브르그 대학병원에서 심신상관의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요아킴 바우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회는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이므로 이곳에서 발견된 거울 누런은 동정심 및 감정이입 능력과 관련된 신경 시스템이 분명하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공감 능력의 비밀 중 하나이다. 동정심을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가 감지하는 능력을 우리의 신경체계가 자동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까닭에 생긴다. 자연 상태에서 약자인 개인들이 모여 이룬 초기의 인간 집단은 인류학적인 증거에서도 보듯 20명 전후의 집단일 것입니다. 이런 인간 집단의 시초는 단순한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길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모인 자들도 우리와 같이 힘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힘에 대한 욕망은 집단 밖인 자연세계에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서 집단 성원들 간에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욕망이 집단 밖과 안에서 작용할 때 겉보기에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누구도 같지 않듯이 능력에 있어서도 개개인들은 같지 않은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집단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의 종류와 정도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연이 한 집단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조건은 이 구성원들 간의 능력의 불평등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자원이 사회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집단 내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자의 등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자의 등장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등장해 다른 구성원들의 영역 충족을 억압하고 자신의 영역 충족만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비권력자인 다수는 권력자가 없는 상황이 자신들의 영역 충족에 더 유리하므로 지배자를 떠나 넓은 다른 지역으로 집단을 이동하거나 지배자를 추방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동들의 놀이를 보면 난폭하고 독점적이며 지배적인 아동은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왕따가 되기 일쑤입니다. 인도의 벵갈과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의 고대 왕국들에서는 한 왕이 오랫동안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죽였습니다. 그 대신 일단 그 지배자가 죽으면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백성들은 권력욕에 중독돼서 자신을 불살하는 자가 나타나 자신이 권력을 가질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새 왕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세왕은 헛된 공상임이 곧 판명되었지만 자신만은 이전의 왕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등주의적인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는 사회의 분업화의 효율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은 규모의 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 우글거리는 맹수들과 적으로부터 돌변할 수 있는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이웃하는 집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집단을 지키는데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의 큰 규모도 제대로 조정되고 정비되지 않으면 도리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맹수나 외부의 적이 갑작스레 출현했을 때 이런 큰 규모는 의사소통의 신속성을 망쳐 대열을 오합지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외부의 적이 출현하지 않아도 집단 내적인 갈등을 조정하면서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관계들이 더 소원해진 상태에서 내부의 구성원들은 타인들을 영역 충족의 위협으로 될 수 있는, 즉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어둠 속으로 숨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20여 명이던 집단이 500명으로 늘어나면 이들 간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대체로 친밀성이 떨어진 관계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소원함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남과 함께 규모의 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규모에 맞게 집단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집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역할들을 정하고 어느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정해지는 조직화는 규모의 하중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은 집단의 성원들에게 동등한 가치로 비춰지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힘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 없는 기회도 만들려 기를 쓰는 판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잡은 자가 곧바로 권력을 세습할 정도로 안정된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르웰린의 정치인류학에서 말하듯 권력은 규모가 커지면서 역할이 수행될 때마다 지위가 주어지는 단계에서 역할이 없는 때도 지위가 주어지는 단계로, 그리고 권력자가 죽어도 그 권력이 죽은 권력자가 의도한 자에게 이전되는 권력으로 행해지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과정이 역사와 현지 연구에서 순서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위의 과정은 사고 실험을 통해 복잡한 현실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이념형입니다. 권력은 다른 어떤 욕망들보다 사회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영역 충족에 필요한 사회 내에 제한된 자원을 두고 상호작용하는 대부분의 과정에 권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욕망들은 의식주와 같은 당대 삶의 욕망, 자손을 낳으려는 후대 삶의 욕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끼를 재단하는 관계끼리의 욕망, 자본주의의 중심 욕망인 소유욕 등 사회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불안통제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은 전 욕망에 깊고 결정적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상호작용들은 대부분 권력의 계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곡을 따라 관계의 바람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인 올리브가 엄청난 팔뚝과 험상궂은 외모를 가진 악당 브루토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올리브는 외칩니다. 살려줘요 뽀빠이.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털을 가진 뽀빠이는 브루토스 앞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때 그는 시금치 통조림을 꺼내 통조림을 짜서 시금치를 입에다 털어넣습니다. 뽀빠이의 불끈 솟은 근육, 끓어오르는 힘 앞에 이번엔 브루토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뽀빠이는 올리브를 되찾습니다. 만화 주제가인 나는 힘이 세지,
시금치만 먹으면 마지막까지 힘이 샘솟지. 나는 뽀빠이, 나는 뱃사람을 따라 부르면서 어찌 어떤 남자아이가 시금치를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강해지는 공성에 몸을 달군 남자아이들에게 시금치는 분명 비아그라였습니다. 이 만화는 미국 어린이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 만든 홍보 영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금치는 칼슘과 철분 성분, 비타민 A를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을 갖고 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들이 바라던 힘을 내게 해주는, 즉 칼로리를 내주는 영양소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같은 에너지원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힘에 대한 욕망은 당대 삶의 욕망 중 식욕의 관객기를 바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시금치 소비를 33%에 증가시켰습니다. 먹기는 당대 삶을 넘어서 힘에 대한 욕망과도 깊게 닿아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영장유학자인 프란스 드발에 의하면 원숭이 사회에도 높은 지위는 먹이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수컷과 암컷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원숭이 같은 일부의 종 경우에는 서열 체계가 아주 엄격해서 서열이 높은 암컷은 볼주머니를 부풀리는 것만으로 옆을 지나가던 서열이 낮은 붉은 원숭이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볼주머니는 먹이를 안전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서열이 높은 암컷은 서열이 낮은 원숭이의 머리를 붙잡고 입을 벌린 다음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턴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서열이 낮은 원숭이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데 대들었다가는 심하게 물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 음식을 찾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방법을 정교화합니다. 어느 시대나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먹지 못할 정도로 비싼 음식과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 먹고 살기도 힘든 자들이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음식에 대한 관객기를 모색해 왔습니다.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철갑상어의 그 알인 캐비어, 그 송로버섯, 거위의 간인 푸아그라는 이 음식 맛에 대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통해 탄탄한 이 음식의 관객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배자들은 자신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항상 대부분의 음식을 남겼고 이 음식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자신이 먹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중국의 서태후는 은으로 만든 인조 손톱을 길게 길러 집안일뿐만 아니라 식사 중에도 자신의 손을 쓰지 않음을 과시했습니다. 또 그녀의 한 끼 식사에 128가지의 각종 4대 진미가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하루 식사비는 100은 3kg인데 이는 당시에 10,000명의 농민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이 지배층을 상징하는 한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하위 계층은 상계층의 요리를 배우려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차려진 어상의 음식들은 축하연이 끝나면 종친이나 당상관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궁중 음식은 일반 양반에게 전해졌고 다시 서민 가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가에서 혼례나 회갑 때 하는 고배상 차림은 궁중 연회의 고배상 차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요즘 인스턴트 음식으로 판매되는 쇠고기를 양념에 구운 너비아니와 떡갈비는 궁중 음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한 사가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파리에서는 고급 요리의 음식물 찌꺼기가 큰 호텔이나 부잣집 뒷문을 통해 중간상인에게 팔려 일반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권력력은 당대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부스는 말합니다. 지배성 추구의 메커니즘이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적응적 근거는 바로 암컷에 대한 성적 접근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또한 지배성 추구 동기에 성차가 있다는 진화론적인 관점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대부분의 진화심리학자처럼 버스는 여자는 한 번에 하나의 난자만을 내보내 제한된 자식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남성은 기나긴 임신 기간과 비용의 큰 부담 없이 풍부한 정자를 여성의 몸에 배출함으로써 권력은 남성의 번식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임신 가능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번식에 성공한다. 그러나 남성은 그렇지 않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번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불균형하다. 즉 어떤 남성들은 자식을 많이 번성시키는 반면 결혼을 못하고 번식에 실패하여 잊혀진 남성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런 남성들의 후대 삶의 욕망의 충족에서의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데이비드 버스는 주장한다. 첫째, 여성들은 서열이 높은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이는 지위가 높은 남성들이 여성과 자식에게 더 많은 안전과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남성들 간의 지배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서열이 높은 남성이 힘으로 서열이 낮은 남성의 영역 충족을 제한하고 유린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점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의 관객길은 상호작용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의 수보다 적은 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관객길들이 채택될 수 없으며 수렴되고 조정된 보다 적은 관객길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바라는 관객길을 상호작용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관계자에게 양보와 물러섬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의례, 시간의 관객길, 교환의 관객길, 법, 지위 등은 공평한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지배층에게 유리한 사회적 관객길입니다. 지배자들에게 사회적 관객길이 중요한 이유는 양의 탈을 쓰고 굶주린 배를 배 터지도록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가 일반인들의 관객길의 욕망, 즉 질서를 향한 욕망입니다. 일반인들은 사회적 관객길의 생성 과정과 자신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을 계산할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캐고 들어갈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혼돈된 곳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의 법이 기존의 질서에 대해 파괴적이고 해체적인 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은 기존에 혼돈이 있던 곳에 법이 들어서는 경우보다 더 심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관객길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또 이들은 자신이 만든 관객길로부터 더 큰 자율성을 갖습니다. 또 이런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관객길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기득권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리디에가 재생사에서 보여주던 교육체계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종교 의례나 국가에 관련된 의례 등이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관객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자들은 사건을 일면화하고 왜곡합니다. 부시의 악의 쭉 발언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언론 세무조사를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라 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국가가 기득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회의 관객길을 만들고 유지하고 편향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영웅 만들기입니다. 사람들은 영웅들의 능력이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앙을 부러워하며 이들에 대한 호감과 함께 이들이 갖는 관객길을 호감을 갖고 수용하게 됩니다. 영웅에는 민족영웅, 국가영웅, 종교영웅 등이 있습니다. 근대 국가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면전을 거치면서 국가에서의 대중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국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영웅의 자격을 이 무명의 대중에게도 줌으로써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왔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닌 대다수의 사람들의 뇌리에 방공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단연코 이승복 어린이일 것입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 강원도 산골에 살던 그전엔 아무도 몰랐던 이 이름을 강조합니다. 1968년 12월 9일 강원도 평창군 전부면 노동리에서 북한의 난파공작원에 의해 10살 소년 이승복의 일가족 중 4명이 살해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의 극적인 구성을 통해 반공의지에 불탄 이승복이 비장한 마음으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 살해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선일보가 주장하듯 사실이라면 산골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그것도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 죽음을 무릅쓰고 공산당이 싫다고 할 정도로 세뇌시킨 그 당시의 반공주의 사회를 보여주는 일일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의 합리적인 구성은 대중 독재의 영웅 만들기에서 주장하듯 투철한 반공정신에서 보다 공산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얼떨결에 나온 무의식적인 실언에서 빚어진 참고기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공을 국시로 한 박정희 정권의 반공의 이데올로기와의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악마성을 가진 북한의 순결함과 용기로 맞서는 어린이 이승복이라는 대결 구도는 만화 등으로 만들어져 전후 세대인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해서 1982년엔 한 학년 더 내려간 5학년 2학기 도덕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이는 199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6월 승공의 달에는 이를 기념해 반공운면,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에 이승복 어린이는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였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휴게소 부지에 1975년 10월 14일 건립된 반공관과 이승복 동상은 80년대 초 전두환에 의해서 이승박 기념관으로 확대 재생되었습니다. 이승복을 주인공으로 한 몇 편의 영화와 만화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조작과 확대 재생산은 수백 권의 반공교육서와 수만 번의 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전혀 거부감 없는 한 편의 드라마로 사람들을 반공형 인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관객길을 걸었던 이유는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걸었고 여기에 함께 동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회학에서 이루어진 권력 논의들은 권력 행사의 피해자들의 욕망에 대해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 경계란 권력의 행사자의 욕망만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욕망이 없는 돌이나 건물, 담은 알렉산더 대왕이 100만 대군을 끌고 와 호령을 한다 해도 별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의 행사는 권력의 피해자의 욕망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욕망은 내 책에서 다루듯 다채로워 피해자의 욕망에 대한 관심은 권력의 행사에 새로운 시각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권력 행사는 피해자들의 영역을 좌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욕망을 거스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힘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상대방의 영역 충족에 대한 위협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힘없는 아이들을 주먹으로 위협해 그들이 막 먹으려고 하는 먹을 것이나 용돈을 자신에게 상납케 합니다. 직장에서 하위 직원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상위직 사원은 이 권한을 이용해 아랫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상사는 자재 수량과 인건비를 담당하는 아래 직원에게 들어오는 자재들의 수량을 속이거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게 해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영역 위협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물리적 폭력입니다. 사회에서의 물리적 폭력의 통제는 국가 권력의 원천들 중 하나입니다. 경찰과 교도소, 그리고 더 나아가 군대를 통해 국가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갖습니다. 이런 권력을 자신의 권력욕의 충족을 위해 오용하는 독재자들을 우리는 역사의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치즘은 1933년 이후 폭력을 드러내놓고 행사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숨기지 않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공개 처형했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는 나치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 사회주의자, 동성애자, 심신장애자, 범죄자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폭력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치의 전략 중 하나는 영욕에 대한 위협을 통해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대중을 나치의 요구에 순종케 해 저항의 싹을 모두 잘라버리는 동시에 대중들이 평상시에 사회에서 없었으면 하는 증오의 대상들을 안 보이게 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지지는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고발과 같은 협조로 당시 게스타포 조직은 시민 1만 명에서 1만 5천 명당 경찰 1명꼴로 배치해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가 1980년대 5월 17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직후 8월 4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학 1소 특별조치 및 계엄 포고령 제19호를 발표하고 폭력범과 사회 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해 순환교육을 시켜 사회로 돌려보내겠다고는 사회정화정책이란 미명하에 군부 내에 3종 요대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는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1년 1월까지 6만 755명이 체포되고 그 중에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는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 사이에 학생운동 가담자들 중 재적이나 정학 및 휴학 등을 특수학적 변동자라고 명명하고 이들을 강제 징집 대상으로 지정해 1152명을 징집시켰습니다. 또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위와 비슷한 시기에 군내 좌경 오염 방지 명목으로 1192명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제 징집된 사병들에 대한 사상개조를 위해 영욕의 위협인 즉 육체적 정신적 가혹 행위가 자행되었고 휴가를 보내 운동권 대학 선후배들의 행적과 동향을 군에 보고하는 뿌락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세력인 대학생과 재야 민주화 세력은 각종 영역 충족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정보부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취업을 철저히 방해하고 제한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이론들 중 불모지에 가까운 경제 영역에서 대안적 경제 이론인 민족경제론을 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에서 소년빨치산 조정 내의 태백산맥에 나오는 소년빨치산 문화부 중대장 조원재는 박현채를 모델로 한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그 소년빨치산이기도 했던 박현채는 인혁당 사건으로 1964년 구속되기도 하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89년까지 시간 강사로만 대학 강단에서 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날 경우 반드시 경찰에게 보고해야 하는 감시하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박현채뿐만 아니라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대학에서 쫓겨나 박현채와 같이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물리적 폭력만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폭력의 안정된 일상화인 심리적 폭력이 없이는 지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폭력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일상이 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견딜 수 없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지배체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를 지배층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은 주로 사회나 정치 권력자들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정권이 국민에게 행하는 심리적인 폭력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실 수 없는 상처를 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공 정권에게 이는 국민들이 정권자의 의도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기에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동조를 얻어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한국전쟁은 전 국토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간관계 또한 초토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편이라 믿었던 경찰과 국군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정부의 말에 속아 국민보도 용명에 가입했던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무자비하게 총살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해 자신의 가족을 죽인 마을 사람들인 우익인사들을 밀고하거나 테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황이 바뀌어 국군이 들어오면 좌익에게 당한 사람들과 가족들은 다시 포복 테러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임철우의 소설인 그 섬에 가고 싶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상 대대로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인간성이 찢겨진 채 서로를 향해 총불을 겨두는 상황은 전쟁의 끔찍한 심리적 테러였습니다. 이런 전쟁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은 쓰면 쓸수록 고갈되기는커녕 더욱더 나오는 반공 정권의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정권은 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호명하며 사회에서 고사시켰습니다. 이 레드 콤플렉스는 공산주의가 거의 사라진 현재 북한이 있다 해도 제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인 탈냉전 상황에서도 그 위력을 아직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에 있었던 제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기억의 정치가 얼마나 긴 생명력을 갖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심리적 테러를 이용해 집권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시의 제소는 분명 9.11 효과였습니다. 개전의 구실인 대량 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않는 등 전쟁의 명분도 분명치 않았고 국제적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전쟁을 했고 이라크를 점령한 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미군 사상자들은 분명 부시 정권을 코너로 몰아넣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칼 로브, 딕 체니, 럼스펠드 등의 네오콘이 경제 문제를 비롯한 민생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을 제쳐놓고 안보 카드에 올인하는 전략을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은 9.11 테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은 동조자에게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박정희 정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한 후 자신에게 없는 두뇌 역할을 해줄 지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박정희에게 친일 전력 등 자신의 취약점을 가리려 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넓히기 위해 지식인들이 제발로 찾아왔습니다. 박정희는 이들로부터 통치 이념, 경제 및 각종 정책을 얻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식인들에게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의 고문이나 자문위원, 국민재건운동본부, 공화당 등 다양한 단체에서의 지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각종 공공개발에서 떨어지는 부수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박정희는 정권을 잡은 후 정치를 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직후 주요 기업인 17명을 부정축제자로 체포해 총살을 시켜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은 후 이들 중 몇 명에게서 그들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삼성의 이병철과의 만남 후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박정희는 정치자금을 위해 각종 이권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한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상시 제공되는 안정된 자금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경제인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박정희에게 경제인들이 필요한 정치 자금을 주면 박정희는 이들 재벌에게 각종 인허가상의 특혜를 비롯해 금융, 세제, 차관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기업인들은 정치 자금만 잘 내면 돈 버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였습니다. 박정희는 기업인들에게 각종 이권에서 특혜를 줌으로써 기업인을 자신의 통제에 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들로 줄로 이용했습니다. 쿠데타 정권이란 정통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이란 가시적 성과가 절실했던 박정희에게 이들은 더없이 쓸모있는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평등이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에서 권력자는 위협과 보상만으로 권력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권력체계인 지배체계를 갖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배체계를 위해서 권력자는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위협과 보상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역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권력의 정당성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위의 위협과 보상과 함께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시 박정희의 예로 들어가 봅시다. 박정희는 18년간 독재 기간 동안에 31개월에 걸친 3번의 계엄 선포와 5개월에 걸친 3번의 위수령과 69개월간에 이어지는 비상조치를 선포했으며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신문사 데스크에 앉아 사전 검열을 하는 등 철저한 포갑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18년간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성을 얻어야 했습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경제성장주의, 안정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성장주의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는 근대화의 이중적인 혁명과 민주화 중 산업화를 취하고 민주화를 벌이는 정당화 전략을 썼습니다. 후자를 택했다는 것은 그와 그의 세력이 모두 군인이라는 한계를 가졌으므로 이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경제성장 전략은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서 특정 재벌에게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을 주도하게 하는 전략으로 재벌 이외의 사회구성도에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면은 이미 박정희 손에 들어간 언론에 의해 드러나지 못했고 18년간의 연평균 9.3%의 성장과 1961년 4천만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이라는 면만 부각되었습니다. 수출은 박정희 정권의 사활로간 부분이었습니다. 강준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에 대한 중간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양식, 농민생활, 국민의 사고방식, 외교, 문화, 과학기술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은 1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맞춰져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는 100억 달러 수출을 전쟁으로 생각하고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낙오된 산업화의 절대적인 피해자인 농촌을 잘 살아보세로 한바탕 바람을 일으켰던 새마을운동을 통해 표본 선정과 소득 지표의 조작을 통해 1974년에서 1977년까지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으로 바뀐 모습을 텔레비전, 영화,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점점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고급공무원, 경제단체 간부, 기업인, 언론계,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 연수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의 비합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연인은 약 9천만 명으로 이는 국민 1인당 2회 정도가 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듯 박정희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면을 숨기고 외관상 드러나는 경제성장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구조의 미시적 근거로서 힘에 대한 욕망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정치제도의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미시적인 부분이 정치 구조에 미치는 부분과 정치 구조가 미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역을 간접적으로만 보여주었을 뿐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1에서 정치 구조 1로 저해인 다시 또 그것이 개인 2로 그리고 정치 구조 2로 그리고 개인 3으로 하는 이런 도식에서 개인이 그 정치 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치 구조가 개인에게 미친 영역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드리겠습니다.